전남 지역의 각계 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또 광주 전남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제 마음에 있는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제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한 얘기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소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께 훨씬 더 좀 실감 있게 제 생각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짧게 드리고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질문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과 의문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어야 하고 간결하고 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질문 답변이 공유돼야만이 이런 자리에서 질문 답변이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이지, 혹시 잘못하면 많은 분들을 짜증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문 답변을 잘 좀 다듬어서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한두 가지의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맨 처음 구속된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에 한 다리를 걸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잡혀왔냐 물어보니까 광주 학살의 진상을 부산 시민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광주는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모이면 우리끼리 노래를 했는데, 그때 그 노래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 그 다음 5월의 노래, 그 다음에 출정가 이런 노래였고, 그 외에 제목은 모르지만 부르라고 하면 제가 내리다리 열 몇 개씩을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7년 6월 항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이제 주제가 노동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당이 갈라지면서 이제 정치적인 지역적 갈등의 문제로 넘어가고 했습니다만, 여튼 우리가 부산에서 6월 항쟁을 할 때까지는 그 주제를 광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90년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 총재가 야당을 들고 여당으로 당을 합칠 때 굳이 남았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3당 합당이라는 것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연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것이 또한 고립화의 구도를 만들고 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하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광주 5월 항쟁 그 당시에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 함께 표현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잠겨 있었던 또 하나의 항쟁의 이유, 소외와 차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지역으로만 중심으로 놓고 보면 소외와 차별이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열과 대립입니다. 분열된
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증오를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단히 그 소모적이고도 파괴적인 그런 정치 구조의 문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참여정부 한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꼭 좀 극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그런 그 목표에 대해서 광주 전남의 많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신뢰했기 때문에 2002년 3월 16일 이 광주에서 제가 가장 높은 소위 그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하게 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게 부여해 준 커다란 한 시대의 책임과 사명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차별과 소외, 그 대립과 갈등, 불신과 증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 이것이 제게 주어진 큰 책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은 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나 느끼는 난감함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보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극복하고자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정부를 인수하고 출발해 보니까 김영삼 정부 처음에 나타나던 것과 같은 현상의 일부가 나타나고 있고 김대중 정부 초반에 나타났던 현상의 일부가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데 대단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 아주 그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소위 박철원 씨를 본인이 했던 검찰이 했던 어쨌든 이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대구 경북의 민심이 완전히 김영삼 대통령을 등을 돌리고 그분의 임기 5년 내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그 이후 국정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울러서 되게 비슷한 시기에 자기 고향인 부산에서 영도다리 밑에 손가락이 떠돌아다닌다는 그 얘기들이 아주 재미있게 회자됐는데 그것도 아마 김영삼 정부의 치명적인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내내 영남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요직에 기용해 봐도 변함이 없었고 아마 국민의 정부 막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바로 부산에서 그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지원 유세를 가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도대체 몇 사람이 요직에 갔습니까? 1000명이 갔습니까? 10,000명이 갔습니까? 만일에 1000명이
천명이 그 김영삼 대통령 덕분에 요직에 가서 재미를 보았다면, 영화를 누렸다면 부산 시민 여러분 4,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재미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10,000명이 재미를 봤다면 400명 중에 한 사람이 재미를 본 겁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 중에 재미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호남이 다 해먹는다고 하니, 호남이 해먹으면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도대체 몇 사람이 덕을 보고 몇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부산 사람입니까? 30년 전에 중학교를 부산에서 졸업하고 지금 서울 가서 부산이 뭘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부산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가 부산 사람이어서 본 적에 그냥 부산으로 본 적이 돼 있으면 신문엔 부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내 결국 그 부산 사람들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편중 인사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말 누구의 오해도 생기지 않게 다시 이런 것으로 해서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신정부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잡아넣는 그런 것이 한 번 있고, 청와대가 나서서 소위 사정이라고 해서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느라고 무슨 골프 얘기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우리 정부에 지금 그것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정권 초기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고,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공직자 윤리 무슨 강령인이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천편일률적으로 뭐 하라고 그거 하려고 생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공직자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는 기준이 있긴 있어야 하니까 부처별로 자기들이 토론해서 지킬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켜나가게 그렇게 하자.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이라야 스스로 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윤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에다 권고하고 했습니다. 권고를 받아서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내부의 토론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놀랍게도 제가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자발적인 동력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좀 투명한 공직사회, 투명한 정치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부닥쳐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이 어떤 이유로든 되풀이되고 있어서 하나 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무현이가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야에서 민주화 투쟁을 할 때는 오로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 관점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도 초선 의원 때는 역시 비슷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당의 중진이 되고 나서부터는 대안을 생각하고 어떻든 대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중진으로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라서 역시 제 스스로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또 옛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카운셀러 선생님이었던 조광재 선생님께서 어느 날 우리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지오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중세 교회의 시대에 당연히 종교적 교리는 천동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잡혀가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천동설을 포기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끝내 포기하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분은 역시 지동설을 신봉하고 발견했던 사람인데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지동설을 부인하고 천동설을 수용하고 살아서 나오면서 그 재판소 문턱을 넘으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우리 그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어느 한 가지가 옳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존재하는 삶의 형식이고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브루노 쪽을 좀 더 존중하는 쪽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쪽이었습니다. 최명길과 김상헌 그것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쟁일 수 있겠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엎드려서 세수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또 하나는 한신 장군은 어릴 때 동네에 불황한 아이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가랭이 밑을 기었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잘 곧잘 하지요. 이 두 개는 모순된 것이면서도 또한 다 우리 삶의 본보기로 그렇게 덜먹여지고 있습니다만 여튼 이런 문제들이 제게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제가 약속했던 대로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취임한 지 80일 남짓 됐습니다. 아직 제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왕에 실패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었던 제 의지를 결코 쉽게 버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정몽준 후보와 제 사이에서 있었던 그 팽팽한 갈등, 결국 저를 지지하고 저에게 기대를 거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코 질 수 없는 선거였지만 그러나 이기더라도 여기저기 발목이 잡혀서 제 할 일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은
끝내 나를 지지한 사람을 결정적으로 아마 완전하게 실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실망시키려면 일찌감치 실망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실패한 후보가 실패한 대통령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그대로 관철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락호락 제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90년 이후의 전 정치적 역정에서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화해와 통합, 이 목표는 결코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제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먼저 대통령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노명섭입니다. 5.18 기념식과 그다음에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미국 방문 기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들에 대해서 국내의 시민단체나 네티즌, 그다음에 한총련을 비롯한 대학가에서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하셨던 말씀과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에 하셨던 말씀 간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부분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미국을 갔다 오신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대등한 한미관계 그리고 소파 개정 등등에 관해서 아마 후보 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등한 한미관계 중요합니다. 소파 개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입니다. 북핵 문제 얘기하고 한미 간의 동맹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의문도 해소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와 같은 불안에서 비롯되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과 불신도 빨리 해소해서 그래서 이후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1차적으로 급했습니다. 제가 아마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선핵 후 소파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무력적 수단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않도록 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있거나 또는 전쟁이 올 것만 같은 불안이 팽배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제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이 1차적인 목표의 무게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어떤 것보다 몇 배나 더 무거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또는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는 적은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할 일이 있고 불만을 가진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관계라는 것은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와 공조 관계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위에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미 관계가 순조롭지 않고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으로 충돌이 생기면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히 한반도에 곧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대단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미 관계, 한국 정부가 한미 관계에 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 미국이 비뚤어져서 반한 감정을 가지고, 또는 그것과 관계 있든 없든 그것 유사한 분위기에서 주한미군을 덜먹거리면 대통령과 국민 사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제가 판단한 현실입니다. 미국이 두렵다가 아니라 저는 한국의 국민들이 먼저 두려웠습니다. 주한미군 얘기만 나오면 도저히 어떻게 합리적인 대화나 따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방 불안감으로 휩쓸려 버리는 이런, 물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휩쓸려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미 관계는 앞으로도 아주 매끄럽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렇고,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가야 하고, 국내 정치에서 말하자면 지도력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도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미국과의 관계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하려고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미국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해야지, 가서 무슨 자꾸 기분 나쁜 소리, 그런 소리만 자꾸 하고 다닐 일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실제로 또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가도록 약속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한미 간에 우리가 시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그때 상황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 가면서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왼쪽에 계신 분. 예, 저는 전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상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오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껴지기는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미국에 가서 하셨던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은 이미 분단의 역사 속에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광주 5.18은 이제 지역의 5.18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나눔의 5.18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광주 5.18을 매개로 한 세계 평화인권 국제상을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첫 번째로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광양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라남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차별론에 입각해서 광양항이 부산항에 비교해서 개발이 점점 더디고 있고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비단 지역차별이라고 하는, 역차별이라고 하는 이제까지의 관계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광양 쪽의 민심과 전라남도의 민심 자체는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광양항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반복해서 광주와 전남의 문화수도론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문화수도에 대한 그 허상을 계속 반복해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광양항을 매개로 한 인프라 구축을 할 적에 관광과 생명산업을 매개로 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됐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WTO 가입 이후에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농도로서의 악화된 농산물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지금 군대나 학교 급식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우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각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농산물 유통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그 얘기하는 자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요 포괄적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상에 관한 문제는 그 대통령이 불쑥 혼자 결정하거나 특히 이런 자리에서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역의 그 여러 정치인들과 또 의견을 나누어 가면서 정부에서 그런 것이 적절하면 정부가 무슨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광양항해관에 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냐, 그리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신을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계약 이행을 따져 나가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아직 제가 크게 신뢰를 잃지 않았다고 보고 무대기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광양항 아주 중요하게 육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P&O에게 그 이용권을 위탁할 것이냐 또 다른 데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제가 전 전라남도 의원님들이 저한테 항의 성명도 내시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잘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작은 정책들이나 일들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그냥 봐주시고요. 광양항 하여튼 절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수도의 문제지요. 제가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 얘기하니까 알맹이가 뭐냐 그래서 물류, 비즈니스, 금융 또는 문화, 금융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다 하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목표들을 하나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더 큰 방향에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비전으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북아가 의미가 있듯이 광주 문화수도라는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든 정치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든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관계해서 제가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동북아 프로젝트 팀 또는 지역균형개발 프로젝트 팀의 보고를 받을 때 대개 그 보고에 나온 내용들이 결국 물류, 비즈니스, 금융 이런 IT 등에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문화를 넣어라. 21세기 한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산업을 얘기할 때 문화와 문화산업을 반드시
추가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해 나갑니다. 저는 문화가 갖는 비중이 광주 아니라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 광주 전남을 염두에 두고 광주 전남에 꼭 하나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 나가야 될 과제로서 문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문화냐? 제가 보기엔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방향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의지를 모아가고 힘을 합치면 이 분야에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다른데 어디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자꾸 이 지역과 문화를 좀 결부시킵니다. 그 이외에 광산업이든 또 남해안 관광벨트이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헛소리로가 아니라 알맹이를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을 채울 땐 이 지방의 시민 지도자 여러분들 또 관계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수도라는 말이 부담스러운지 우리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의 문화예술의 메카로 광주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광주 분들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뒤에서 좀 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알맹이가 없다 싶으면 한번 채워가 보십시다. 사실 무슨 시설의 분원 하나, 무슨 건물 하나가 아니라 보다도 좀 우리 문화관광부 장관은 퐁피두 센터 같은 것을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좀 더 확장한 개념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죠? 제가 필기도구를 잊어먹어가지고. 농촌 문제였습니다. 예. 농촌 문제. 참 지금 곧 DDA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자면 그동안에 우리가 쌀 생산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 노력을 한 근거를 갖다 내놔야 되는데 참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걸 지금 역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농업 문제에 관해서는 김영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림부 장관하고 다른 부처의 장관하고 정책을 가지고 서로 부닥칠 때는 내가 무조건 뒤에서 밀 테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개발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시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뒤에 있는 질문 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경영학과에서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이경채라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방대 육성 방안에 관한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만 해도 지방 명문대라고 불리우는 많은 대학들이 있어서 지방대도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지방대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서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도 잘 안 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지방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 등 그 학교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각 지방 대학들의 발전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은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방대학 당장 가시적인 것은 인재 할당제, 각종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채용 시험 때 지방대학 출신을 할당하는 것, 그것이 제일 빠른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채용 관행이 옛날처럼 한꺼번에 많이 뽑는 이런 채용의 형태가 아니고 자꾸만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시 모집을 하는 방향으로 채용 관행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문제는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 시험도 이제 좀 더 다원화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효과에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만 좀 고치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되도록 빨리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지방을 아마 잘하면 떠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대학의 할당이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에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그 공무원 시험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합격한 사람은 되도록이면 그 지방을 빨리 떠나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일부 관리하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 전체를 함께 살려나가는 데는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돈을 많이 주면 되지 않냐? 사립학교에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너무 적고 국립대학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질 않아서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이라 했자 서울대학교 있는 수준이고 해서 예산 가지고 지방대학 밀어준다는 것도 뻔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면 지방대학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생들이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산업체에 취업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가능성,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서울보다 그렇게 소외감이나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적인 여건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역시 그래도 지방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그다음 그것이 지방의 산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 예산이 약 5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은 주로 서울에 집중되고 있고 일부가 대덕으로 집중되고 있고 나머지가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늘리기도 하고 이 예산을 지방으로 최대한 분산해서 각 지방마다 그 지역의 산업과 결합해서 그야말로 가장 지역 산업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대학교의 계획을 세워주면 그렇게 해서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산업과 대학이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은 이 수준입니다만 여기에서 좀 더 좋은 계획들이 나오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자원을 좀 더
효과만 나오면 좀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투자가 어려운 것이지, 지방 육성에 효과만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또한 그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소위 국민적 합의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에 대해서는 그냥 지방 대학의 단순한 대학에 주는 예산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 이 전부에 주는 예산,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투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될 것입니다만,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돈은 준다고 무조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예산을 쓰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은 급하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저는 지방 대학이 이와 같은 재정을 좀 더 지원받아서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보다 돈을 받을 쪽의 준비가 오히려 시간이 더 더디거나 느리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그 점에 관해서는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를 들면 문화수도의 비전이 있으면 문화 영역에서 순수 문화의 영역에서 또는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또는 예술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또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 광주 전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살려서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 나가면 전 그 지방 대학이 상당히 육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노무현 대통령 초청 특별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박수로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